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중국의 붉은 별 2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중국이란 큰 집의 기초공사가 어떻게 됐는지 뭐 그걸 좀 저희가 엿볼 수 있는 책 중국의 붉은 별, 아무래도 뭐 모택동이 좀 더 주인이 되는 그런 책이었고, 지금까지는 그렇죠. 이제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됐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 시대상이 어땠는지 요 이야기가 이제 주로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책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2부가 적도로 가는 길, 이제 붉은 도시로 가는 거죠. 적의 수도도 되고. 자, 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점조지까지는 아니지만 시안을 들어가도 좀 자유롭더라 이거죠. 이미 홍군하고 나름 분위기가 형성돼 있으니까 이제 그 시안에서 출발을 해 가는데 누군가가 세련된 영어로 말을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저원라이 주원래가 세련된 영어로 말을 걸어오더라. 그러니까 스노우가 갈 때 그렇죠. 이제 쭉 걸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은 믿을 만한 언론인이고 우리 중국 인민들에게 우호적이고 사실을 보도하는 기자다, 이런 걸 이미 우리는 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당시 공산당 비밀본부가 뭐 연안이 저 중국 섬서성 서쪽에 있지만 상하이라든지 뭐 난징, 텐진 저 중국의 해변가 도시들에 무선으로 다 이게 뭐 첩보를 다 받아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게 이 당시에 어떻게 하면 이 무선을 그런데 추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느 집에 가서 설치해가지고 하느냐니까, 장개석 정권에 아주 실력자 있잖아요. 여인, 우리 치면 한 장관, 부총리급인데 이 사람 딸을 타겟으로 잡았고 미남계를 쓴 거예요. 공산당원을, 아주 잘생긴 공산당원을 이 사람 딸을 딱 붙여가지고 사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집에 들어가서 대릴 사회로 사는데, 살면서 그 집 지하실에다가 무전기 설치해가지고 계속 매일 비밀 정보 보낸 거예요. 최고의 정보를 계속해서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누가 거기 수색은 안 할 것이고. 그 나중에 이제 중국 그 국민당 특무라고 하죠. 그 우리 지금 중앙정보부 이런 특무가 그걸 잡아냈는데, 그 아버지 입장에서 진짜 이게 황당하잖아요. 딸과 사이가. 그런데 이제 결국 나중에 장개석이 봐준 거죠. 너 딸과 사이는 몇 달 조사해 보니까 공산당원이 아니다. 실제 공산당원이지만 그렇게 해서 내보내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요인은 수면제를 마시고 자살하죠. 내가 장총통에게 너무 죄송하고 내 딸과 사이는 살려줬으니까 내가 목숨으로 바치겠다, 이렇게도 하고. 나중에 또 보니까 중국이 결국 이제 공산화가 됐잖아요. 되고 나서 그 딸은 또 사회에 버림받고 자살을 하게 되고, 참 이게 그런 스토리가 많아요. 이런 게 우리나라도 있었거든요. 언제요? 우리나라도 이제 45년 광복 이후로 이런 사건이 있었죠. 당시 45년에 광복되고 나서 미 군정하에서 당시 최고 치안 책임자가 장택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수도 경찰청장, 우리 지금 서울 경기 경찰청장 총 경찰력 책임자죠. 근데 이 사람 딸하고 사이가 최고 인텔리거든요. 사이도 말 그대로 경성제대를 나와가지고 은행원 인텔리인데, 이 딸과 사이가 남노당 쪽하고 관련돼 있었던 거죠. 아버지는 공산당 때려잡는 최고 책임자인데, 그래서 당시 남노당의 아주 이론가 책임자 정태식이라는 사람이 수배를 당하고 있었는데, 어디에서 도피하고 있었냐면 바로 장택상 사이 집에서 계속 기세가 잡아줄 수가 없는 거죠. 잡힐 수가 없는 거죠. 거기 어떻게 수색을 하겠습니까? 등잔 밑이 가장 어두웠네. 근데 거기도 또 마찬가지로 결국 나중에 북한으로 갔는데, 그 장택상 사이 부부도 비참하게 굶주려서 죽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해요. 이 혁명을 내가 했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또 나중에 버림받는 거는 동서고금 막론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스노우와 저원라이가 먼저 만났죠. 그런 다음에 결국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마을에 갔다가 또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이 인계를 해가지고 또 저 마을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점조직식으로 인계를 해가 갔다가 결국 바오안이라는 도시에서 마오쩌둥을 만나게 된 거죠. 바오안에서. 이게 연안의 서북부에 있는데 처음 인상을 그렇게 말을 해요. 링컨과 좀 비슷한 모습이었다. 모택동이? 네. 그러니까 되게 좋게 써준 거죠. 미국 사람들에게 링컨의 이미지가 있는데. 근데 마오쩌둥이 키가 좀 크거든요. 182cm예요. 키가 크죠.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큰 키네요. 1893년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먹을 거라든지 업무 여러 가지 풍조가 아니까 좀 말랐고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상당히, 그리고 영민해 보이는 얼굴이다 이거죠. 머리 상당히 좋아 보이는 얼굴이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해견을 여러 차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분량을 갖고 있는데, 처음 이제 사생활 이야기를 좀 하는데, 뭐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는 좀 드리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마오쩌둥이 부인이, 첫 번째 부인은 고향에서 이제 점지해준 거 있죠.
근데 그 사람은 아예 나는 그 여자 보지도 않았고 같이 산 적도 없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난 결혼한 게 아니다. 라고 보고 두 번째 이제 결혼이 자기 스승의 딸하고 결혼해요. 사범학교 스승의 딸 양카이후이라고 결혼했는데 문제는 이 부인이 1930년에 체포돼 가지고 결국은 마오쩌둥과 공산당을 버릴 수 없어 가지고 처형당해요. 그리고 아들 3명이 다 또 잡혀갔는데 나중에 풀려났는데 셋째 아들은 행방불명되고 둘째 아들은 경찰 곤봉에 맞아가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해지고 큰 아들은 결국 한국 전쟁에 죽게 되고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좀 그렇게 됐어요 집안이. 네네. 딸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연안에서는 헛쩌전이라는 세 번째 부인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 부인은 완전히 권총의 달인이에요. 권총의 달인. 아주 혁명가 집안이거든요. 근데 이 부인하고 사이도 애를 여럿 낳았는데 다 잃어버리고 죽고 이래 되고 딸 하나 이제 나중에 낳게 되는데 이 헛쩌전이 나중에 결국 나는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당에 공개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죠. 왜냐면 마오가 계속 바람을 많이 피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떠나게 되고 거기서 나중에 우리 그 유명한 여배우 장칭, 강청하고 살게 되는 거죠. 4번 결혼하게 되는 건데 나중에 어떻든 뭐 이야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만 당시에만 해도 이렇게 봐요. 이 에드가 스노우가 바라보니까 그때는 위대한 지도자라는 문구도 없고 이런 우상숭배라든지 개인숭배 분위기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말을 한번 나눠보니까 말씨에 꾸밈이 없고 아주 소박하긴 한데 지식인들이 보기에는 다소 좀 품위가 없고 상스럽다라는 인상을 좀 받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마오쩌둥은 말이 좀 거침이 없어요. 권력자라서 그런 수도 있습니다만 맨날 방귀의 비유를 많이 해요. 항상. 뭘요? 방귀 끼는 거. 방귀뽕? 예. 그러니까 막 이런 식이요.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달콤한 방구나 고약한 방구나 방구는 방구다. 그러니까 우리 말을 안 하고 속에 섞여 있으면 방구가 돼가지고 더 냄새한테 고역게 한 듯이 우리 방구 시원하게 끼듯이 말하면 시원하게 하자. 라고 사람들 말하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다 족치는 거죠. 그거 가지고. 그 말 가지고. 되게 무서운 사람인 거죠. 항상 백화제방에 우리 자유롭게 이야기하자 해놓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딱 나중에 또 근거 자료가 모아놨다가 다 허실실 듣다가 나중에 딱 모아서 한 번에 다 처리해버려요. 이 수법에 당해낼 수가 없어요. 허실실하는 것 같은데 다 모아놨다가 끄집어내서 어떤 딱 타이밍이 올 때 이걸 가지고 다 들이미는 거예요. 너가 그때 이런 식으로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기 때문에 넌 자본주의에 그게 있었고 사회주의를 이렇게 해가 뭐 다 나중에 혁명 동지들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아니, 무섭다 그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자 그런 식으로 보면서 지칠 줄 모르는 정력과 비범한 지능을 지닌 탁월한 전략가다 이런 인상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거든요. 2-3시에 보통 잠자고. 모택동이? 예. 그래서 하루에 한 10-30시간씩 일을 하는 거죠. 네. 계속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니까 자기는 이제 혁명을 해야 될 사람이니까 학생 시절부터 막 셔츠를 벗고 눈을 맞아가면서 길을 걷고 비를 맞으면서 몸을 단련하고 항상 혁명가는 체력을 단련해야 된다. 그 젊을 때 체력 단련한 게 평생 간다고 본 거죠. 이 비슷한 사람이 우리나라 김종필, 돌아가신 김종필 총재. 그 김종필 총재의 항상 지론이 학생 다닐 때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자기는 계속 금도라든지 운동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 체력이 평생 간다. 뭐 이런 지론을 많이 했는데 네.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에드가 스노우가 받은 인상은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아주 감정이 풍부하다. 그래서 본래 이제 이런 이야기 하죠. 영웅은 다정다감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웅 호석인 거예요. 정이 많기 때문에 감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그 어떤 정치 리더들 치고 네. 이렇게 정말 그 논리 정연하고 이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네. 약간 좀 감정적이고 좀 약간 괴팍하다 스타일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확 끌고 뭐 이런 게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논리적이다 이러면 에이전트 같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건에만 관심 가지는 것 같으니까 사람 자체에 관심 안 가진 것 같으니까 좀 차갑다, 네. 건조하다 이런 인상을 받는데 다정다감해야지 사람들이 열광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 정말 다정하고 이 사람 정말 섬세하다 이런 느낌을 줘야지 나 하나하나에 눈을 맞추는 느낌을 줘야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정치인은 이 감정이 풍부하지 못하면 사실 대중정치하기 쉽지 않죠. 지식인들이 대중정치에는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요. 다정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편인 것 같고 뭐 네. 나의 무엇인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좀 줘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연예인과 정치인은 아주 비슷한 네. 직업인들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네네. 또 둘 다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잖아요. 연예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또 잘 돼.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그것도 그러니까 연기를 잘해야 되니까. 그죠. 아, 우리 생각할 땐 참 저런 인성이 좀 아닐 것 같은데도 그런 사람들이 잘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뭐 소박하고
소탈하는데 지식인은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해견하다가 갑자기 무의식적으로 바지를 벗고 막 이를 잡는 거예요. 벼룩 이 있잖아요. 이를 막 잡고 툭툭 터뜨리고. 그러니까 지식인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다. 소박하고 소탈하지만 정말 외양에 대해서는 관심을 하나도 안 기울인다 이거죠. 그 사진 그때 찍은 거 보면 막 부시시해요 항상. 네. 이 사람들도 뭐 예전에 한번 그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목욕은 평생 안 했잖아요. 강을 건너는 수영은 하고 그 수영은 좋아했지만 목욕을 안 했다 이 말이죠. 목욕을. 그런 거를 단소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 이제 뭐가 치밀하냐면 날짜, 이름, 사건 이거는 정말 많이 컴퓨터보다 더 치밀한 거죠. 언제 어디서 너가 무슨 말을 했다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특징은 그런 것들을 강하거든요. 네. 사람 얼굴 잘 기억하고 이름 잘 기억하고 날짜 잘 기억하는 사람들. 모든 걸 다 기록해놔야 돼, 그죠? 머릿속에 기억해야죠. 머릿속에. 네. 그 보면서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보고 수첩 보고 너 이름 뭐지? 이러면 사람들이 감동을 안 하잖아요. 너 언제 어디 있었는데 하고 봤잖아. 그때 이런 말 했지라고 하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나도 잊어먹은 걸 어떻게 기억해 주냐고.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얼굴, 이름 그리고 했던 말들을 상황들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네.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기억력이 좋았다는 거죠. 탁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공산당의 정책을 설명하는 거죠. 우리는 반제국주의, 일본을 타도해야 되고 농업혁명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중국의 독립과 민주주의 성취된다. 이것이 우리 공산당의 기본 개념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만약에 국민당이 지금이라도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고 일본과 전쟁을 한다면 우리는 바로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다 국민당에 갖다 바치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선전을 하는 거죠. 근데 당신이 잘 써가지고 이런 거를 좀 알려달라. 우리가 권력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혁명을 정말 하고 싶다.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민족 생존이다. 예. 우리는 딴 거 다 필요 없다. 우리 그냥 국민당에 다 들어가. 우리 예전에 들어갔잖아. 국공 합작한다고. 예.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무릎 꿇을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좀 잘 좀 말해주시오라고 이제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홍군대학에 가서 특강 세계 정세를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뭐 연극도 보세요 하는데 이 재밌는 게 그 당시 홍군대학 이제 중국 홍군 나중에 인민해방군이 되죠. 그 군대의 지휘관들을 양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양성한 사람이 린바오예요. 임표란 사람이에요. 그 임표란 사람이 이 임표는 진짜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정말 이 중국의 이제 1945년이 그 8.15로 끝났잖아요. 네. 일본이 물러나게 됐습니다.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국공합작을 계속 유지를 했잖아요. 네. 근데 46년부터 이제 결국 또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서로 이제 중국을 누가 먹느냐. 근데 그때 국민당하고 3대 전투를 하거든요. 네. 네. 이 중국의 본토를 누가 먹느냐 3대 전투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선양, 만주, 동북지방 전투, 선양 요심 전투라고 하는데 뭐 그쪽 전투가 있고 두 번째가 북경 베이징 전투가 있고 세 번째가 요 남쪽에 그 해안가 쪽 전투가 있는데 이 세 전투 중에 두 전투를 이긴 사람이 바로 린바오예요. 임표예요. 이 사람은 이제 약간 머리 부상을 당하고 이래가지고 소련에 가서 좀 치료를 받기도 했는데 당시 스탈린이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좀 자문을 좀 구했겠죠. 이 사람은 장군 수십 명이 들어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의 머리는 장군 수십 명이 들어있다. 장개석은 이 사람 보고 전쟁 마귀라 불렀어요. 그 정도로 탁월한 전략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또 아까 제가 장시랑도 말했습니다만 린바오가 마음만 먹었으면 또 천하 삼분지기가 가능했거든요. 공산당에서는. 마오쩌둥과 장개석과 린바오가 딱 했으면 그 마음으로 이 사람도 안 먹은 거예요? 이 사람도 좀 독특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이제 황포군관학교를 갔거든요. 갈 때 왜 들어갔냐니까 황포군관학교에 딱 그게 적혀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사람 뽑을 때 군인들 그럴 때 I want you 하잖아요. 쌤이나 그 군인 미국을 상징하는 쌤이 I want you 하듯이 황포군관학교 표어가 뭐냐면 부귀 영화나 고관 대작을 꿈꾸는 사람은 필요 없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만 이 학교에 들어와라. 이 문구에 완전히 혹 해가지고 그냥 들어갔다는 거죠. 린바오가. 자 그래서 원래 이름은 린유룽이라고 유경이었는데 감정을 하니까 그 이름으로는 연대장밖에 못해. 앞으로 대장 원수가 되려면 이름을 바꿔 해가 임표로. 표가 작은 호랑이에요. 표가. 임표가 호랑이에요. 표범할 때. 예. 표범하고 좀 다르고. 좀 다릅니다. 예. 죄송합니다. 작은 범표라고 여기 표범 표자하고 좀 다르고. 네.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얼마나 체구도 작고 하여튼 막 사람 만나기도 싫어하고 사람만 만나면 얼굴 빨개지고 말도 거의 안 하고 이랬는데 막산에서는 천리밖을 내다보는 거예요. 전쟁 전투를. 그래서 정말 전쟁의 천재를 불렀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결국 2인자가 되거든요. 네. 중국 공산당 당장에
마오쩌둥의 후계자는 이 사람이라고 딱 규정까지 해놔요. 인표? 인표가. 그 정도예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철학이 뭐냐면 이거예요. 삼불주의, 삼류주의거든요. 삼불주의. 마오쩌둥에 대해서 관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첫 번째, 삼불은 절대로 마오쩌둥 앞에서 책임지겠다는 큰 소리를 치지 않는다. 네. 두 번째는 쓸데없는 건의를 하지 않는다. 절대 조언하지 않는다. 세 번째, 신기상할 짓, 마음 좀 어지럽히는 짓 절대 안 한다. 요 세 가지 삼불을 한다. 그 삼류는 뭐냐 하면 세 가지 이제 계속 요망사항인데 마오쩌둥이 한마디 하면 무조건 맞장구를 쳐야 된다. 두 번째, 마오쩌둥에 무조건 칭찬을 해야 된다. 세 번째, 무조건 마오쩌둥에 좋은 소식만 전해야 된다. 요것만 지키면 된다는 거죠. 이거 엄청 잘했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마오쩌둥을 잘 안 거죠. 중국은 항상 토사구팽의 전통이 있잖아요. 옛날에 월왕구천도 오왕 부차 합렬을 다 깨뜨리고 나서 결국은 그 문종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범녀가 도망칠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토사구팽. 사냥이 끝나면 사냥꾼 잡아먹힌다. 네. 조심해라 했는데 바로 이 사람이 딱 그 마오쩌둥이 의심이 많고 그 잔혹한 성격을 알기 때문에 공산 정권이 되면 이제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고생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공산 정권이 딱 수립되고 나서 부하를 절대 안 만나요. 찾아와도 안 만나고. 원수계급장 주는 날도 안 나가요. 몸이 아파서 못 나가. 뭐 실제로 좀 그렇다고 해요. 물만 봐도 땀을 흘릴 만큼 약간 공수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신경에 내 좀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특이한 게 노래, 춤, TV, 신문, 운동, 낚시, 등산, 사냥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뭘 하면서 살았을까요? 오로지 취미는 의학서적과 지구의, 지도의 보는 게 취미예요. 지구본 보는 거. 지구의 있잖아, 지구본. 오로지 그러니까 취미가 그밖에 없어요. 의학서적 보고 그래서 건강철학의 일가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래 살았어요? 아니죠. 그래도 결국 쿠데타를 하다가 실패하고 비행기 타고 도망을 치다가 몽고 상공에서 추락해서 다 죽어버렸죠. 아들하고 부인하고 다 같이. 그리고 하여튼 그 비운의 주인공인데. 네. 근데 이 사람이 그 의학에 무슨 일가견이냐면 감기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거예요. 감기가 어떻게 걸리냐. 자, 물이 들어오면 물은 차다 이거죠. 네. 모공을 통해서 찬균이 들어온다 이거죠. 네. 근데 우리 내장은 불의 균 뜨겁지 않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물과 불이 탁 만나니까 모순이 발생해가지고 감기가 걸린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감기 안 걸리려면 물을 씻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루이 14세네. 그래서 이 사람은 58년부터 목욕을 안 했고요. 아이 진짜. 63년부터는 세수를 안 했어요. 아이 아니 진짜로. 병에 더 걸리겠어요. 아니 병은 안 걸렸대요. 아니 58년부터 목욕은 안 하고 63년부터는 세수를 안 했어요. 특이하신 분이시네 확실히. 그러니까 항상 환장한 거야. 아유 나 아파서 몰라. 그리고 아유 나 빛도 너무 싫어. 빛도 너무 싫어했대요. 그 네. 항상 어두컴컴하게. 그러니까 바람도 싫어. 아우 공기도 싫어. 밖에 나가는 것도 싫어.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우 저 정신병자야. 근데 그게 누가 이게 바로 살아남기 위한 생존법이라는 거죠. 마오쩌둥한테는 저 좀 또라이야. 쟤는 아무 뭐 사람들하고 안 만나. 이렇게 간 거 아니냐고 보는 거죠. 전쟁의 신이라는 얘기를 들을지언정.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다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마오쩌둥 딱 눈치를 알고 그걸 한 거죠. 근데 이 사람도 자기 측근들이 다 이제 육해 공군을 다 장악하고 자기 아들이 또 공군 이런 거 장악하니까 마오쩌둥이 어느 순간부터 이게도 날려야겠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건 지금 좀 요즘 나오고 있는데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이 사람이 원래 항포공군학교 출신이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교장이 누구냐면 바로 장개석이에요. 오. 그러니까 관계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좀.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장개석하고 다시 연락을 취할 루트를 찾아요. 60년대 말부터. 그래요? 그래서 자기 측근을 홍콩에 보내고 홍콩에 있는 또 장개석하고 통하는 선을 접촉을 하는데 그래서 연락이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요즘 최신 자료가 발굴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홍콩에 있던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느냐? 바로 마오쩌둥이 보낸 그 요원들에 의해서 다 어느 흔적도 없이 정벌돼 버리죠. 다 또 보고 서로 다 이제 또 체크하고 그 와중에 결국 쿠데타 지금 아직도 안 밝혀지죠. 쿠데타를 했다. 그래 실패해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다가 소련으로 망명을 하다가 추락을 했다. 누군가는 중국에서 미사일을 쏘아서 추락했다. 뭐 여러 가지 쓰는데 추락했다는 설도 있고 그때 이제 저원라이가 전화를 했다는 거죠. 비행기에 있는 림바오에게 어디로 가든지 터치하지 않겠다. 그냥 너 가고 싶은 데로 가라. 라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하다가 이 문화대혁명 때 결국은 살아남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탄압받고 박해받았지만 이 사람 살아남았지만 자기도 결국 이게 타깃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먼저 선수를 취재했다가 그럼 마오쩌둥한테 결국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지금 그 문화대혁명 다 복권했는데 이 사람하고 이 부인은 아직도 복권이 안 돼요. 여전히 복권이 안 돼요. 뭔가 모택동에게 반기 쿠데타를 들었다는 네. 것이 이제 거의 확실한 상황이군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딸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오빠였나 하여튼 갑자기 비행기 타고 가다가 갑자기 졸지에 국가의 제2의 후계자에서 국가의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딸은 완전히 뭐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게 복권이 된다는 게 결국에는 뭐 명예를 그렇죠. 그냥 이 정도로 하는 네. 건데 이 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면은 현재 복권이 안 됐으니까 좀 그랬는데 제가 최근에 어느 자료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은 어느 자료 보니까 그래도 딸은 지금 그 무슨 큰 호텔 총경리가 돼갖고 연봉 돈을 수십억씩 번다고 하더라고요. 매년 수십억. 그러니까 딸은 그래도 잘 살아남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결국 이때 이거 나오고 나서 결국 뭐 당시 우리나라 청와대 경호실 네. 박정희 정권 때 차지철 경호실장이 인표 연구를 시켰거든요. 인표 케이스 스터디. 이인자는 어떻게 저렇게 하다가 당했는지 그거 다 연구시켰어요. 케이스 스터디 해가지고 그 기록은 또 공개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당시 전면적인 정짜 이게 전 세계적인 완전 관심이 쏠린 거죠. 이인자가 완전히 지금의 어떤 최고의 탄탄한 이인자가 공산당의 딱 그 공식 그 정강에도 이인자는 인표다, 럼바우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비행기 타고 가다가 몽골 가다가 추락을 해가 죽질 않나. 그 다음엔 또 갑자기 중국 공산당에서 비림 비공 운동 해가지고 인표와 공자를 다 같이 비판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천하에 막 대적이 돼버렸거든요. 역적이. 그러니까 이게 네. 뭐냐 도대체. 하루아침에 역적이 된다는 게. 그러니까 후계자가 된다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후계자의 스트레스. 2인자로서 1인자가 언제든지 마음만 구겨버리면 언제든 날아간다는 거예요. 1위도 불안하고 힘들고 네. 2위도 불안하고 힘들고 그렇죠. 정치를 안 해야 돼요. 그렇죠? 정치를 안 하면 또 근데 그 권력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언제든지 밟힐 수 있으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고. 3위. 3위요? 3위 하면 돼. 한 5위 정도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대혁명이고 이럴 때 네. 정말 웬만한 사람들이 다 이제 당하거든요. 이제 펑드와이라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재밌는 게요. 오히려 마오쩌둥 주석과 같은 고향 출신들이 있죠. 펑드와이는 중국 완전 또 군사 완전히 책임자였는데 한국전쟁 때 살인관으로 왔죠. 우리로 치면 원수지만. 그런데 펑드와이라든지 또 자기 같은 고향 사람이 이인자가 유속이 국가 주석이었거든요. 류샤오치. 같은 고향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다 절단 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조금 다른 고향 사람들 살려주는데 자기 고향 출신을 더 죽여요.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본 건지. 네네. 참. 근데 정말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도 있죠. 리선념 해가 이선념 국가 주석까지 했는데 그 사람은 정말 한 번도 안 걸리고 살아남는 사람도 있죠. 야, 그 희한하게 어떻게 주류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다고 뒤에 또 정권이 뭐 그러니까 지도 세력이 바뀌어도 별로 비판도 안 받고. 그런 사람을 연구를 해야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선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선념? 네, 국가 주석까지 하고 나이도 90 넘어까지 뭐 아주 술을 장수를 하고. 하여튼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네. 자, 결국 뭐 그렇게 이제 이렇게 림바오하고의 관계가 그 당시에 이제 있었고, 마오쩌둥이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기 이야기를 이제 들려줍니다. 네. 네. 자기는 1894년에 아버지는 모순생, 어머니는 문칠매, 후난성, 지금의 호남성이라고 하죠. 중국의 동정호 밑에 있는 거를 호를 붙일 때 동정호거든요. 중국의 큰 호수. 네. 그 동정호 밑에 있는 이제 우리 치면 도죠. 경상도 할 때 후난성 출신인데 아버지가 빈농으로 출발해서 중농이 되고 부농이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족은 적은데 쌀이 많이 남으니까 남은 살로 토지를 땅을 계속 사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부자가 됐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주 자기를 어릴 때부터 자주 때렸다. 성미가 급하니까.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머니가 인정이 많고 관대하니까 아버지하고 나머지 엄마, 형제들하고 모아가지고 항상 아버지하고 대항하는 어릴 때부터 우리가 투쟁을 했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그래서 13살 때 이제 아버지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가 기반을 갖게 됐다는 거죠. 네. 왜냐하니까 아버지가 맨날 이런 이야기 한다는 거죠. 천하에 불효를 하고 게으름 피우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맨날 말해도 자기가 꼼짝 못했는데 자기가 책을 읽어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은 항상 인정이 많고 사랑이 깊어야 한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사랑을 왜 안 베푸십니까? 라는 구절로 반박하니까 아버지가 꼼짝을 못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손님을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베풀면서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자기를 막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장남이란 놈은 게으르고 천하에 쓸모없는 놈이다. 라고 욕을 막 하니까 자기가 바로 아버지한테 맞받아치고 아버지한테 욕을 같이 쏴줬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당장 그 중국에서 아버지 역할이 어마어마한 생사의 탈권까지 가지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아버지가 이놈 때려야겠다고 다가오니까 도망을 친 거죠. 그래서 연못가로 막 달려가니까 아버지가 또 몽둥이 들고 달려오니까 조금만 더 가까우면 나는 물에 빠져 죽어버리겠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아버지가 좋아. 그러면 너가 머리를 조아리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비로.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하니까 그러면 제가 조건을 내걸게요. 저를 때리지 않는다고 약속한다면 제가
무릎 반만 꿇겠습니다. 머리까지는 못 꿇고 무릎 반만 꿇고 반고도하겠다. 그래, 네. 그때 해가지고 타협을 받다는 거죠. 네. 그때 자기가 교훈을 얻었다는 거죠. 내 권리를 지키려면 노골적으로 반항해야 된다. 이럴 때 아버지가 좀 수그러들지 온순하게 복종만 하니까 아버지가 더 나를 욕하고 때리더라. 딱 그때 이제 이렇게 해야 되구나. 이제부터 몸으로 깨달았다는 거죠. 절대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된다. 철저하게 내 권리를 지키려고 투쟁을 해야지 아버지도 나에게 어떤 정도 양보를 하지. 내가 그냥 시킨 대로 가만히 하니까 안 되구나. 그러니까 이 생활 속에서 이제 일종의 모순의 철학을 깨닫는 거죠. 네네네. 자, 그런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단순히 그렇다고 아버지하고 뭐 싸움해가지고 내가 그다음부터 일을 게을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더 나를 꼬투리를 못 찾게 더 열심히 일하고 장부 정리도 꼼꼼하게 하고 아버지가 말도 못 꺼내게 딱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버지는 하여튼 뭐 좀 여러 가지 그 땅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소송이 많이 벌어지니까 재판에 이기도록 너가 좀 이런 공부를 많이 해라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무슨 책을 읽었냐? 수오지, 삼국지, 서유기, 악비전 이런 뭔가 막 반항하고 기존 체제를 때려 부수고 이런 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자기 적성에 맞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들을 읽다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이 왔다는 거죠. 왜 주인공들의 농부가 한 명도 없지? 오. 농부가 한 명도 없네? 다 우리가 보는 사람은 농부밖에 없는데 왜 장군이라든지 돈 많은 상인이나 이런 사람만 있고 왜 농부가 없을까? 라고 이제 자기가 의문이 들어가지고 네. 이거 이렇게 안 되겠다.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신식학교로 떠나게 된 거죠. 근데 아버지가 절대 안 보내주는데 아버지 주변의 친구들이 얘 신식학교 보내주면 돈 많이 벌 거야. 그러니까 가게 해줘.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가 학비를 대준 거죠. 창사의 학교, 이제 후난성의 성도가 장사라는 이제 거기서 학교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 우한봉기, 우리가 말하는 신의 혁명이 네.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혁명군에 가담을 하고 나서 그 혁명이 좀 수그러지고 나서 학교를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도 학교를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경찰을 할까? 경찰학교. 두 번째는 비누를 만드는 비누 공장 기술을 배우는 비누 학교를 갈까? 법률학교를 갈까? 상업학교를 갈까 하다가 결국은 중학교, 제1중학교에 이제 입학심을 치게 되는데 학교가 다니다가 6개월 만에 그만둬버려요. 이게 별로 재미가 없다. 그다음 또 도서관에서 자기 혼자 독학을 해요. 결국 진로 문제를 고민하다가 결국 선생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교직으로 가겠다 해서 후난 사범학교를 들어가서 5년을 다닌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특이한 게 들어가서 커리큘럼대로 학교를 안 다니는 거예요. 과학 공부는 하기 싫어가고 아예 안 들어가고 자기 혼자 사회과학 공부만 열심히 했대요. 그러니까 자연과학, 미술 이런 건 아예 막 그냥 재미가 없어가지고 아예 안 하고 그냥 했는데 그때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나와 뜻을 같이 한 동지들 모여라 해가지고 학회를 하나 만들어요. 스터디를 만들어갖고 이제 우리 이제 나라를 위해서 정말 혁명을 공부하자 했는데 네.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그때 시대 상황이 너무 위급하고 지식을 얻어야 되니까 여자라든지 이런 개인적 문제를 화제로 삼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애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다. 나중에 보면 진짜 아주 다양한. 그때가 그럼 한 몇 살 때일까요? 이때 16, 17 그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여자 문제나 여러 가지 개인적 사생활 문제는 우리는 거론하지 않고 공적인 것만 했는데 나중에 보면 정말 또 그죠? 이게 역시 한쪽을 억누르다 보니까 나중에 튀어나와요. 튀어나와요? 나중에 튀어나오죠. 나중에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가장 뭐 성의 호기심도 많고 그럴 나이에 네. 되게 원대한 꿈을 꾸고 뭐 그렇게 했나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를 끈지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도서관 사서 조교를 하다가 공산당을 만든 이제 이대교 이런 사람들하고 교분을 맺게 되고 결국 이제 1921년 공산당이 만들어질 때 초기 멤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후난성을 대표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당하고 국공합작이 이루어졌다 했잖아요. 24년에. 네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당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7년에 장개석이 국공합작을 일방적으로 깨고 공산당원들을 체포 학살하게 되는 거죠. 네. 그 과정에서 자기가 탈출해가지고 바로 정강산이라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게릴라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농민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농민의 마음을 얻는 법을 아는 거죠. 이때부터 그러니까 결국은 공산당도 여러 지도자가 있고 국민당도 정말 중국에 여러 지도자가 있었지만 결국 마오쩌둥이 최종 승자가 된 거는 농민 출신이라서 된 것 같아요. 농민의 마음을 사는 법을 안다 이거죠. 당시 중국의 결국은 핵심은 농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 이 규칙이 아주 간단해요. 정말 간단한 규칙이에요. 홍군의 규율, 유격대 규율은 명령에 즉각 복종한다. 가난한 농민에게 물건을 빼앗지 마라. 지주에게 몰수한 재산은 소비에트 정부에 전달해서 처분한다.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규칙은. 딱 그거고. 그리고 나머지 인민에 대한 규칙이 아주 재밌어요. 마을에서 떠날 때는 모든 문짝을 제자리에 걸어 놓는다.
이게 참 특이했거든요. 문짝을? 마을에 떠나올 때 모든 문짝을 제자리에 딱 걸어놓고 간다. 그게 어떤 의미예요? 그 저도 문짝을? 이거 몰랐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했더니 네. 중국에서는 문짝이 이게 뗐다가 붙였다가 하기 쉽대요. 그래갖고 문짝을 딱 떼잖아요. 떼고 나면 나무 같은 데 둥글이 있잖아요. 그럼 네네. 문짝을 딱 위에 놓으면 침대가 되는 거예요. 침상이 되는 거예요. 아. 나무 이제 우리가 매트리스 나무 매트리스 생각하거든요. 이게 일종의 매트리스 역할을 한다는 거죠. 문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홍군들이 막 떠돌아다니다가 이 마을에 하루 잠을 자야 되면 어떻습니까? 이 잠자리가 뭐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면 문을 떼가지고 이제 이렇게 위에 자야 되는데 그럼 그냥 가버리면 또 이게 민폐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소한 디테일에 성공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오, 우리 문짝. 집에 문짝을 마음대로 떼놓고 그냥 가면 네. 정말 뭐 다시 붙이는 거야 뭐 붙일 수 있겠지만 네. 좀 기분이 불쾌할 수 그럼요. 있는데 그 작은 거를 네. 해주고 갔다 이거죠. 그만큼 이제 이 홍구는 세심하다. 우리는 너희들의 마음을 안다. 우리가 이게 사소하지만 귀찮아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 문짝 이외에 그럼 큰 것도 더 조심하게 될 테니까. 그렇죠. 작은 걸 하면. 네네. 뭐 그런 거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동식 변수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생리 현상을 해결해야 되니까. 민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 이동 변소는 이렇게 만들고 다 처리해야 된다. 냄새나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네네네. 그런 거 하나하나에 신경을 썼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건 여담인데 아까 말씀드린 김명호 교수 책에 계속 나오는 지금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중국인 이야기예요. 이건 뭐 그분의 이제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네. 6.25 때 접경 지역들 있죠. 그러니까 이쪽 저쪽 군대들 많이 왔다 갔다 네네. 38선 근방에 이제 마을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방공법 이전 이후의 시대입니다. 6.25 때 전쟁 때 어느 나라 군대가 가장 민폐를 덜 했냐라고 말할 때 어느 나라 군대였겠냐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럼 중국이에요? 뭐 그런 뉘앙스 같아요. 이 말하면 그런가? 하여튼 그런 책에 보니까 그런 뉘앙스로 뭐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아주 세심한 것들이 중요할 수 있는 거죠. 네네. 네네. 자,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이 유격전 경험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기동성과 속공, 유격전을 해야 되니까 내보다 10배가 많은 군대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고 진지를 구축하면 망하는 거죠. 자기들은 네네. 항상 움직였다가 빨리 치고 빠지고 이런 것들. 그래서 나중에 이게 결국은 중국의 핵심이 돼요. 6.25 때 중국군이 들어왔잖아요. 네. 우리가 생각하면 인해 전술회가 무조건 다 그게 아니고요. 중국이 이제 처음에 들어와서 이제 대공습을 해가지고 결국 메가드 군대가 장진호 전투 우리 흥남 철수했던 네네네. 그 장진호 전투 같은 데도 보면 재밌는 게 중국군이 들어와서 은밀하게 지도새도 모르게 들어갔고 미군이 쫙 올라갔잖아요. 미군하고 국군이 올라갔잖아요. 올라 쭉 가는데 직선 올라가는데 얘들이 들어가 양옆으로 들어가서 싹 오가고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딱 다 일종의 하객진으로 포위를 다 한 다음에 샥 몰아놓고 이제 공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 유격전 전투를 여기서 파토내요. 그래서 치고 빠지고 하면서 혼을 빼게 하고 네. 밤에 공격하고 네네. 이런 전술들이 그러니까 이 마오쩌둥이 이런 바로 중국 공산당이 이 전투 경험들이 결국 그대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면. 우리 6.25 때도 그렇고. 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했고 하면서 이제 계속 성과를 얻었지만 이제 자기 집안은 어떻게 됐느냐. 고향에 자기 땅은 다 몰수가 돼버렸고 아까 말한 둘째 아내, 누이 동생, 두 동생, 두 제수씨, 자기 아들들이 전원 다 체포됐다 이거죠. 그 다음에 아내와 누이는 사형당했고 두 제수와 아들은 석방됐다. 그럼 자기 가족들은 사실 안 챙기고 자기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청명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의멸친이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가족들이 사실 큰 혁명가 앞에서는 우리 예전에 뭐 사실 윤봉길 의사라든지 안중근 의사라든지 그 큰 일을 하는 의사나 지사의 집안에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수를 하는 거죠. 이런 게 많죠. 사실은 나중에 나오는 어떤 시하이동 같은 혁명가는 서씨거든요. 서해동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워낙 이제 그 중국 국민당 군대를 괴롭혀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그 장개석이 명령을 내려요. 서자 붙은 사람은 일족을 다 몰살해라 해가지고 자기 집안에 일족 66명이 다 채용당했다는 거죠. 어린애까지 다 채용당하고 뭐 그런 것도 나오고 네. 또 그쪽에 그거라면 뭐 여인들 같은 경우는 인신매매로 팔려버리는 거예요. 첩으로 팔리고 자기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러는 자기 부인은 첩으로 팔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인신매매로 팔려갔다는 누구 상인이 사갔다더라 이런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자 결국 이렇게 뭐 가다가 아까 말씀드린 국민당군이 압도적인 공세가 들어오니까 결국 활동 무대를 옮기게 되었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1년간 그 장정을 9,600km를 걸어가지고 연안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항일운동의 거점이 만들어지고 통일전선의 거점을 만들고 중국 민족의 생존을 여기서 이제 담보해 내겠다라고 하면서 왜 우리가 이제 잘할 수밖에 없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에드가 스노우한테 중국 공산당이 다스리는 레드 차이나 홍구에서는 이렇게 인민들이 세금도 안 내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광고를 해야 되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쭉쭉 나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요 책 보고 그러면 서양의 많은 지식인들이 예. 모택동한테 반한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러니까 이 마오쩌둥이 일종의 공공 외교라고 해야 됩니까? 국제 외교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략가의 특징은 뭐 1대1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지금 나에게 불리한 정세를 어떻게 하면 유리하게 만들어내는가. 그 국제 여론을 자기 편을 만들어버리잖아요. 지식인들, 계급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캐나다다, 미국이다, 유럽에서 막 그냥 이제 마오쩌둥 하면서 이 마오쩌둥이 사람들이 꿈꾸는 유토피아를 만들고 있다고 본 거죠. 뭐라고 했길래 그렇게 사람들 마음을 휘어잡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당시 중국 농민들이 산시성 농민 같은 경우는 수입의 45%가 되는 농지세를 내야 되고 20%의 잡세를 내야 돼요. 65%의 세금을 내야 돼요. 야, 많이 우리가 지금 100만 원 벌면 65만 원 세금 내야 돼요. 네네. 그런데 그러니까 돼지 한 마리를 팔잖아요. 돼지 한 마리를 내가 농민이 키워가지고 이제 팔아가지고 그럼 우리가 사 먹게 되잖아요. 소비자한테. 소유주에서 돼지를 갖고 있는 소유주에서 소비자까지 가는데 세금이 6종류가 붙어요. 그래서 어떻게 세금을 내냐니까 세금 낼 돈이 없잖아요. 그럼 자기 집이 나무로 만든 집이 있으면 나무집을 헐어가지고 그 나무를 땔감으로 만들어서 시장에서 팔아가고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런 식이었다 이거죠. 근데 마오쩌둥이 나타나가지고 막 사회주의 혁명 이런 걸 알아듣겠습니까? 토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된다라고 딱 경제와 유전의 원칙을 딱 말해주니까 사람들이 완전되고 딱 레드 차이나가 첫 해 되면 무조건 세금을 안 내게 해요. 첫 해는 세금 내지 마세요 하니까 농민들 입장에서 너무너무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심을 사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후로 사실 농민들이 살기 좋아졌냐? 그럼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 결국 이제 이게 결국 나중에 나옵니다만 마오쩌둥 어떻게 보면 가장 중국적인 가치 철학을 체현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중국에서 여러 가지 우주론의 핵심이 기라고 보거든요. 이 세상 만물을 이제 근본적인 요소가 기라고 보는데 이 기가 어떤 거냐면 공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이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게 기인데 이 기는 뭐냐면 천하에 가득 차 있으면서도 안정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안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끊임없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저번에 한번 우리가 선불교 얘기할 때 중국 사람들이 왜 선불교를 만드느냐 움직인다고 보잖아요. 계속 세상이 변하고 움직인다. 움직이고 변하니까 핵심이 뭐냐? 과거도 안 되고 미래도 안 되고 현재가 기준이 된다 했잖아요. 마오쩌둥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끊임없이 이 중국의 철학 움직여야 되고 이 사람은 7, 8년에 한 번씩 무조건 난리를 일으켜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대란이 있어야 대치가 나온다. 크게 난리가 일어나야지 크게 평화가 온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한 번씩 뒤집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권력 잡고 나서도 좀 마음에 안 들면 또 이런 날을 해요. 내가 다시 농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내 농민들 되고 다시 또 군대 일으켜가지고 이 정부를 전복시키겠다.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끊임없이 7, 8년마다 한 번씩 뒤집어엎고 2인자를 만들어 놓잖아요. 처음에 2인자는 가오강이라는 동북지방의 사람을 2인자 했다가 이 사람 썼다가 또 치고 그 다음에 유샤오치에 썼다가 치고 그 다음에는 림바오를 썼다가 치고 계속 바꾸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흔들어대고 2인자 했다가 또 띄워줬다가 흔들어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를 벽에 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못 참고 림바오처럼 쿠데타를 했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치 없이 계속해서 그냥 원령칙대로 가다가 완전히 그 유소기 같은 경우는 같은 고향 사람이고 같은 생명의 동지인데 결국 이제 비판을 좀 한 거란 말이죠. 당신이 대약진 운동가 인민공사를 하면서 너무 관념적으로 해가 참새 다 잡아라 용광로 만들어 했다가 4천만이 그런 이야기 다 굶어 죽었지 않느냐. 근데 등소평하고 자기하고 딱 이제 정치를 다스리잖아요. 경제를 하니까 3년 만에 성과가 좋단 말이죠. 지금 석유 정산도 되고 석탄도 늘고 식량도 많이 늘고. 그래서 딱 그 보고회를 하면서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좀 이런 것들 지금 사실 중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계급 투쟁이 아니라 인민 대중의 물질적 수요를 생산력이 맞춰줘야 되는 게 있다라고 등사협평이 말을 하고 했거든요. 네. 바로 2달 후에 이제 마오쩌둥이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씩 들어오고 66년에 이제 문화혁명 일으키면서 유샤오치 같은 경우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인민의 적이 돼가지고 조반파라 해가지고 이제 홍위병도 있죠. 붉은 안장 차고 어린아이들 해가지고 몰려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 집에 몰려가요. 그럼 부인하고 그리고 지금 이 사람 집을 도와주는 청소부도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중국 국가 주석이니까. 네. 바로 자기 지금까지 일을 도와준 사람이 이 사람들 비판을 하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히트 친 사람 있잖아요. 그 청소를 그렇게 잘하는 얌전한 사람이 갑자기 류샤오치 뺨을 때리고 그 류샤오치 부인 왕강미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이 사람 부인 왕강매가 물리학자였거든요. 이 사람은 CIA 간첩이다라고 CIA와 관계 있다. 그러니까 보고서 올려가고 사형 선고이래요. 그리고 류 샤오치는 좀 더 조사를 해야 된다. 예전에 29년 옛날에 국민당에 잡혔는데 풀려났을 때 뭔가 야료가 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다 가족들을 완전히 막 뿔뿔이 다 흩어지게 한 다음에 류 샤오치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이제 당뇨도 있고 위장병을 갖고 있는데 네. 이제 이 사람 제대로 걷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위장병, 당뇨병. 근데 밥을 그냥 판에 안 주고 그냥 바닥에 던져주거든요. 그럼 이 사람 밥을 그냥 바닥에 가서 기와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물을 안 주거든요. 물을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수염, 아니, 그 마실 물은 좀 주지만 수염도 못 깎죠. 세도도 못 하죠. 목욕도 못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중에 피부병이 많이 나병 환자처럼 앓게 되고. 근데 70세 생일날에는 라디오를 생전 안 주다가 갑자기 라디오를 틀어주는 거예요. 라디오 틀어주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당의 대역적, 인민의 원수, 류 샤오치를 출당한다. 이거를 틀어준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히 쇼크를 받아갖고 이제 거의 식물인간 상태가 돼버렸고 그래서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이 뭐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그런 게 또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 막시즘에 대한 그래도 많은 젊은이들의 동경이나 환상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었는데 그걸 지구상에서 제대로 실현한 나라가 거의 없다가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자기네랑 별로 닮은 사람도 아닌데 저 동양의 한 나라의 굉장히 큰 나라죠. 굉장히 큰 나라를 공산주의 혁명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그럼 거기에 대한 약간의 그 서양인들의 동경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68년 학생운동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적으로 마오쩌둥을 외쳤단 말이죠. 그때는 이제 세 명의 M, 3M이 유행했는데 마르크스, 마오쩌둥 유명했던 그 사람. 마르쿠제? 마르쿠제. 네, 그렇습니다. 쭉쭉 나온다. 네. 그 3M 중에 하나가 바로 마오쩌둥이죠. 마르크스, 마오쩌둥, 바로 마르쿠제. 근데 그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그랬냐면 그 마오쩌둥이 가진 게 이런 거예요. 지식은 존중하되 지식은 경멸했거든요. 지식인은 말만 많은 놈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학생운동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했던 게 오히려 대학 교수들이었어요. 학생운동의 타도 대상이. 근데 마오쩌둥이 홍위병들 시켜가지고 홍위병들이 제일 했던 역할이 첫 번째 뭐냐면 그 10대 애들이에요. 10대들이 학교 가서 교사 교장을 때리 패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인민의 반동. 잉크가 들어가 있다. 머리에 잉크를 빼주마. 해가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학교 교장 중에 그냥 연못에 몸을 던져 자살하든지 끌려나가 맞기 싫으면 아니면 이제 투신 자살하든지 아니면 수면제 먹고 자살하든지 그런 사람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해요. 그 보시라이 사건에 그 보시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시라이 같은 경우도 이제 박일파라고 그러죠. 아버지가 바이보. 박일파죠 아버지. 그 아버지도 그 당시 그 아버지가 유속이 류 샤오치의 나름 핵심이었거든요. 신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탄압을 받았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사람들 수천 명 앞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리 돌림 당하는 거예요. 저 나쁜 놈 자비파네 막 욕하고 있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보시라이는 자기 아버지를 때려가 아버지 갈비뼈를 부러뜨렸다고. 이건 인민의 적이다. 나의 아버지 이전에. 그럼 이거 완전 폐륜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그때 그러면서 뭐냐면 내세운 논리는 조반유리예요. 조반유리. 조반. 반대 반항인데 모든 반란은 유리. 이유가 있다.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래 사람이 이 사람 때리고 치고 하는 거 정당해. 지금 이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돼. 이제 서열이라든지 위계 질서 이런 낡은 이런 거 다 없애야 돼. 지식인들 다 때리고. 그래서 그때 한창 유행할 때는 중국이 전 세계 나가는 외교관들이 다 소환돼요. 외교관들 소환해가 전부 다 농촌으로 보내버려요. 왜냐하면 이제 지식인들 한 번씩 땀을 흘려야 돼요. 대학 교수고 연구고 다 때려 부숴. 대학 입시가 10년간 없어져 버렸잖아요. 대학 입시가 사라졌어요. 대학이 필요가 없으니까 더 이상 학문은 필요 없어. 다 사라져요. 그 대학 입시 부활된 게 77년 12월이에요. 10년간 대학 입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나라에서. 대학이 없어요 그때. 다 문 닫고 그때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제 생각하면 아수라장이 연출됐다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말 나오지만 그러니까 그 마오쩌둥이 근데 그때 할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외부에서 볼 때는 이게 이상하게 연출된 것 같거든요. 진짜 평등한 세상이 열렸다. 이제는 그 서성과 이런 게 와 평등하다. 이렇게 돼. 지식인들 입장에서 관념의 지식인이 너무 좋은 원월드가 열리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나중에 뭐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아닌데. 저도 이제 뭐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책 뭐 찾아보다가 홍위병의 고백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는데 내용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해요. 1970년 2월 13일 그때 나는 16살이었다. 그날은 문화 대혁명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 날이기도 했다. 어머니는 지도자를 개인 숭배해서는 안 된다며 마오 주석이 잘못하고 있다며 나를 훈계했다.
나는 그 순간 내 앞의 여인이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라 인민의 적이라고 느꼈었다. 나는 어머니를 당국에 고발했고 어머니는 곧바로 체포됐다. 그리고 2개월 뒤 어머니는 반혁명 분자로 몰려 총살됐다. 그 쭉 있다가 그때 난 어머니를 고발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사실 알고 있었다. 문화 대혁명이 끝나고 대학에 진학하면서 비로소 깨달았다.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이런 글인데 그 외국에서 보더라도 사실 자기의 부모를 그때는 그 소식은 안 나갔죠. 안 나갔어요. 안 나갔죠. 보도 통제가 됐죠. 그럼 여기에도 그런 내용은 여기는 없죠. 없죠. 여기는 이제 37년에 8년 나왔고 그다음에 그렇게까지 60년에. 갈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아니니까. 됐구나. 그러니까 이 책을 볼 때는 이제 지금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책만 그러니까 80년대 우리가 볼 때는 그때만 해도 또 문화대혁명의 실상을 잘 몰랐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제 이 책을 그러니까 무조건 보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언급을 해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보면 정말 이상적이거든요. 아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고 그 많은 지식인들이 서양 지식인이 좋아했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예전에 계속하는 말씀입니다만 참 이렇게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고 이상형을 만들겠다는 이 불타는 정열과 순수함이 권력을 잡으면 결국은 그 제가 로베르트 미엘스의 말처럼 과도제의 실직으로 바뀌어요. 아무리 민주적인 조직과 아무리 민주적인 이상도 딱 하나의 어떤 조직이 되는 순간부터 소수의 딱 과두. 소수가 지배하는 어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홍위병들도 엄청 순진했던 거예요. 그렇죠. 순수하고. 마오 주석을 지켜야 된다. 당이 지금 자본가들의 수준에 떨어지고 있다. 지금 정부가 떨어지고 있다. 우리 다시 한번 혁명을 해야 된다. 그게 문화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오 주석을 지키는 것이 중국을 지키는 거다. 마오 주석이 이퀄 중국이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싫었던 이제 영웅 숭배. 아니 우리가 사회주의 하는 사람들이 무슨 개인 숭배를 하느냐 했던 한국 전쟁 때 이제 중국 측으로서는 영웅이겠죠. 펑드와이라든지 유샤오치, 덩샤오핑, 그 중국 10대 원수들이나 하룡 장군들 막 다 절단이 나는 거예요. 평소에 그동안에 한 10몇 년간 마오쩌둥의 심기를 건드렸던 게 차곡차곡 쌓였다가 마오가 15년을 참았다가 한 방에 다 날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하룡 장군 같은 경우도 중국의 10대 원수로 꼽힐 만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때 이제 그 당뇨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당뇨병 앓고 있는데 잘 견뎌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홍위병들이 인슐린을 주사해야 되잖아요. 당뇨병 환자한테. 포도당을 주사했다잖아요. 죽으라고요? 그럼 죽잖아요. 당뇨병 걸린 사람한테 계속 포도당을. 그래갖고 이제 병사를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주더라는 이제 중국 10대 원수 중에 첫 번째 중국 홍군의 아버지인 사람이 나중에 막 한탄을 하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됐냐고. 우리가 그 한솥밥을 같이 먹던 사이인데 왜 다들 이렇게 돼버렸지. 이렇게 한탄을 하기도 했는데 뭐 등사평은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그래도 몇 번을 나갔지만 다시 또 살아난 부동이라죠. 오뚜기죠.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막 이게 근데 가만히 보면 린바오가 그런 이야기죠. 이 모든 것들이 마오의 음모다라고 딱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씩 다 친다라고 하는데 결국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아까 말한 마오가 끊임없는 변화와 모순. 그러니까 서양의 그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처럼 이 세상의 본질은 변화와 모순과 이 대립관계로 구성되어 있고 끊임없이 서로 투쟁을 하면서 결국은 이 삶은 진보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그게 전형적인 중국의 기철학적인 생활을 반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말 지금 이 문화대혁명이나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인민공사라든지 대학진 운동으로 많은 정말 중국 현대사에 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농민 어떤 멘탈리티를 읽어내고 어떻든 농민이 주체가 된 국가를 만들겠다고 그 운동을 하면서 최초로 실현시킨 사람이란 말이에요. 농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 최초의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중국 5,000년 역사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그 공이라는 것들이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많고 그 여러 가지 아무리 뭐 공과 사가 어쩌고 하지만 여러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데 여전히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부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 뭐 아까 말씀드린 국부라고 생각하는 뭐 이제 공산당 국민당 둘 다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선문이잖아요. 네. 그 선문도 이제 뭐 사생활 문제라든지 뭐 국민당의 장개석도 그렇고 여기 마오도 그렇고 막 이런 것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다 비슷해요. 좌우를 막론하고 이성 문제에서는 서로 다 대동단결. 네. 그런 일이 있죠. 어떻든 네. 이 마오쩌둥은 한 번씩 이렇게 딱 그 문화대혁명 할 때 딱 자아 비판부터 하거든요. 이제 먼저 자기를 까야 되잖아요. 네. 그 깔 때 정말 화약 냄새가 나는 발언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3시간씩 하거든요. 한 번씩 발언할 때. 딱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재 많은 놈이다. 나는 지금까지
큰 소리만 쳤다. 정말 나는 지금 죄만 지어왔다. 공자가 허수아비를 인형을 처음 만든 사람은 후손이 없을 거라고 저주했는데 내가 그런 놈이다. 내 가문은 멸종했다. 큰아들은 전쟁터에서 죽었고 다른 놈은 미치광이다. 막내는 실종되고 동생들도 모두 맞아 죽었다. 지금 우리 중국의 모든 언론들은 내 공격하고 내 비판하는데 여념이 없다. 그래, 그러면 앞으로 내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비판해라. 그러면 내가 떠나겠다. 이 정부를 떠나겠다. 그리고 농촌으로 들어가겠다. 우리 중국 몇 억 농민을 이끌고 정부를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인민해방군 안 따라도 좋다. 나는 새로운 해방군을 만들겠다. 3시간 동안 막 하니까 사람들이 아 뜨거라 싶어가지고 제일 빠른 사람이 이제 저원라이. 바로 알아차리고 바로 다음날 노래 만들고 막 하고 지금 유샤오치 주석과 덩샤오핑 총리의 자아 비판을 요구합니다. 해가 분위기 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몰아가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천하 대란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뭐 이제 막 이다음부터 이건 뭐 아래 위도 없고 오로지 있는 것 마오의 마음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좀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만 아니 그렇게 바라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서 후진타오 주석 그 할 때 네. 온가보 총리였죠. 후진타오 주석 때 네. 온가보 총리가 그런 이야기 할 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지난 중국의 자기들의 어떤 정권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할 때 제일 그때 강조했던 게 제2의 문화혁명 같은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일어나면 중국은 끝장이다. 천하 대란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 그 정도로 이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죠. 트라우마가 좀 있군요. 거기에 대한. 예, 그게 지금 근데 중국의 작가들 있지 않습니까? 네. 허상간 매일기 쓰고 이런 사람들. 네네. 위화? 유화 같은 경우도 보면 네. 그때 그러니까 글을 읽을 수가 없었다잖아요. 책을 못 읽게 하니까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학교도 못 다니게 하니까. 네. 그래서 완전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왜 지금 중국에 5세대 있지 않습니까? 시진핑과 리커창이 운이 좋냐면 그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간 1세대예요. 아 그래요? 네, 그 10년간 이고 리커창은 이제 워낙 어디서 수재니까 바로 7, 8학번일 거예요. 그 바로 이제 베이징 대학에 77년 12월에 첫 취임이 이제 우리 지금 중국의 그 우리 훈흥이죠. 한국에서 네. 1세대고 그 시진핑은 그 시험은 아니고 그냥 하여튼 그 특채인가 하여튼 그런 걸 해서 이제清华대 그때 77인가 7, 8학번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 그래도 지도자 된 거예요. 시진핑 동생은 결국 대학을 못 갔거든요. 공부를. 그래서 결국은 안 된 거죠. 정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알아야지 하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때 그 세대가 그 10년 세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그때 그거 보면 그 10년이 사라졌다 생각하면 좀 무섭죠. 네네네. 우리 스노우와 네. 마오쩌둥의 인터뷰. 네. 그러다 이제 이거 한 7년 요 정도까지 이제 인터뷰한 내용인가요? 그렇죠. 37년까지 하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30년 12월에 사안사변이 일어나니까 그 내용을 좀 추가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69년에 정보하면서 그때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조금 넣었죠. 네. 근데 결국 뭐 참 하여튼 이 책 읽어보면 이 중국 농민들도 그렇게 무기력하게 나는 봤지만 이제 네. 이 사람들이 올바른 리더십만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활력을 찾는다. 그리고 당시 중국의 소년병들 네. 홍군에 들어와 있더니 소홍기라고 불렀거든요. 작은 붉은 귀신들 소홍귀라고 불렀는데 이 아이들이 있는 한 중국뿐 아니라 어떤 나라도 이런 젊은이가 있으면 결코 절망적이지 않다. 이런 희망의 장밋빛 관측을 딱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네. 그 여기서 이제 그런 사람들 펑더와이라든지 주드라든지 뭐 류샤오치 재밌는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또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드리고요. 네. 결국 그런 이야기들 쭉 설명하면서 자기가 다시 백구로 그러니까 이제 레드 차이나에서 이제 국민당이 지배하는 화이트 차이나로 돌아오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시한사변 나중에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결국 중국의 사회혁명은 계속해서 변화와 반전이 있을 거다. 이제 37년 이 책을 내면서. 그렇지만 최후의 승리는 결국 홍군이 이제 거들게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관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결국 그 중국의 사회혁명을 태동시킨 기본 조건들이 네. 바로 승리의 필연성을 그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길 수밖에 없다 이거죠. 결국은 그 농촌의 모순이라든지 네. 농민과 지주의 모순들이 결국은 중국의 공산당을 불러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력이 결국 정권을 가지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본 거죠. 그 문제에 가장 적합한 이론과 움직임을 갖고 있었던 게 당시 홍군이다. 그렇게 보는 공산당이다. 거죠. 예. 근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나중에 현재로서는 이제 중국 공산당이 그때도 그랬지만 45년 이후로 항상 홍과 전의 대립으로 보는 견해가 많아요. 홍이라는 것은 사상 이념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거죠. 그리고 전이라는 것은
관료적이랄까 전문가적인 네네. 지식의 가치, 기술 가치를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뭐 그런 거 한번 있었잖아요. 뭐 노무현 대통령 때 당시 외교부에서 뭐 자주파와 동맹파 뭐 이렇게 논쟁이 있었다잖아요. 자주파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어떤 민족의 이념, 가치를 좀 더 중요시하고 네. 동맹파는 예를 들어 실리적인 것들 이런 걸 중요시하는 건데 항상 그 대립은 어느 사회나 존재하는데 이 중국은 보면 처음에는 이제 홍이 좀 득세하다가 홍만 가지고는 물질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이 나타나거든요. 그 전이 나타나니까 또 갑자기 이제 홍이 약화된다 생각하니까 또 홍이 또 나타나요. 문화혁명으로 또 뒤엎고 나타나요. 근데 문화혁명이 10년 하니까 또 난리가 나잖아요. 다시 그렇죠. 또 전이 나타나요. 덩샤오핑 개방개혁이. 근데 덩샤오핑 개방개혁이 한 20년 지금 잘 왔단 말이죠. 나는. 그런데 지금의 시진핑이 들어올 때 입장에서는 다시 자기는 홍을 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념적 순수성을 회복해야 된다. 부정부패, 양극화, 당의 순수성 다 깨져버렸다. 그래서 근데 이게 참 딜레마죠. 사실은 그 개방개혁 운동을 하고 그때 이제 처음 집권하면서 호랑이도 18이도 떼다리 잡으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전제는 그거라는 거죠. 혁명 원로 집안 자손들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원칙. 혁명가들의 그러니까 붉은 귀족이라고 부르죠. 중국의 이제 공산당이 아주 고위 이미 형성된 그 가문들은 건드리지 않는다. 네. 사실은 보시라이 사건 때도 아. 그 보시라이 사건도 4인방 중에 2명이 그 본래 중국은 정치국 상무위원은 절대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네, 있었는데 네, 지금 네. 저우융캉이라든지 그리고 누굽니까 저 중국 군사의 부주석 시차오호 그 사람 죽었지만 병사에서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서민 가정 출신이거든요. 네. 혁명가 아버지를 두질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넌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네네. 그 칼날이 결국 법의 어떤 전제는 보편성이고 공평무사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달라지고 저기에 달라지면 이건 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점들이 결국 우리가 말하는 인치의 문제고 그리고 결국 중국 공산당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이제 우리 이 책을 보면 마오쩌둥의 개인적 리더십이 아주 탁월했지만 결국 그 개인이 가장 위험한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한 번 마음 잘못 먹으니까 중국 나라가 전체 흔들리잖아요. 황제가 마음 잘못 먹으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덩샤오핑이 채택했던 것이 집단지도. 민주 집중제잖아요. 네. 소련이 채택했던 건데.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시진핑 체제에서는 다시 마오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럴 때 그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관리해낼 건지 이건 또 우리가 지켜볼 포인트가 네. 되고 그러니까 바로 저 중국의 붉은 별을 보면서 지금 시진핑의 이런 걸 유추해 보다 보면 아 이상적이고 아주 정말 그럴듯한 어떤 선전이랄까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가치들도 네. 현실이라는 시험들이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이 현실이라는 시험들을 과연 어떤 식으로 통과할 것인가. 네. 이게 상당히 좀 이제 비판적으로 봐야 될 이제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샤오융캉이나 뭐 보시라이 등등이 네. 다 날아갈 때도 시진핑도 근데 건드리지 못한 그 사람이 네. 소파이치원이라는 네. 소파이치원 네. 소파이치원? 한국 한자로 하면 이제 소백지향이 되나요, 그죠? 네, 그렇죠. 소백지향, 석류홍삼 콜라겐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건드리면 큰일 나지. 홍과 삼의 대결입니다, 결국은. 홍과 삼의 대결. 우리 한국은 네. 홍과 삼의 대결이에요. 와 오늘 와. 아, 그렇네. 홍과 삼의 대결이 그렇습니다. 와. 네. 소백지향 석류, 네. 홍삼 콜라겐. 네. 우리 피부에 좋은 석류, 그리고 우리 스태미너에 좋은 홍삼, 그리고 역시 다시 피부에 좋은 콜라겐, 여성 호르몬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정말 이 콜라겐 이제 사실 우리 피부에 잘 들어오기 위해서는 저분자 콜라겐이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너무 입자가 커버리면 이러면 이제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제일 그 흔한 예로 돼지 껍데기 아무리 먹는다고 우리 피부가 말랑말랑해지질 않아요. 그건 고분자 콜라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분자 콜라겐이 함께 들어있는 소백지향 석류 홍삼 콜라겐, 그리고 아이들은 키즈통통 홍삼 젤리 이렇게 한번 주변 분들께 선물도 해보시고요. 직접 드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소백지향 석류 홍삼 콜라겐은 포털 사이트에서 소백지향 소파이지원 이렇게 검색하셔도 좋겠습니다. 소파이지원. 잘하네. 네. 예, 소백지향 한글로는 그렇게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국 편 하니까 광고 들어가기가 힘들다. 네. 네. 지금 이제
시진핑이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뭐 원맨 네. 정말 이 파워풀한 한 사람에 의해서 막 돌아가는 것 네. 같은데 이게 일사불란해 보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아 보일 수도 있으나 효율적일 수도 있으나 그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 대목을 봤어요. 뭐 장점인 강택민하고 후진타오가 되게 대립한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렇게 좀 대립하고 서로 권력이 분할돼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장점이는 군대도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군대 구조조정이 정말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무력을 갖고 있는 조직을 잘못 치면 큰일 나거든요. 네. 근데 어떻든 장점인이 막 칼을 휘둘렀단 말이죠. 그죠. 칼을 막 휘둘렀어요. 군대를 구조정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후진타오가 등장해서는 좀 달래준단 말이죠. 내려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불만은 어떻습니까? 이전에 이쪽으로 전가가 되고 저쪽으로 전가되면서 이쪽은 또 달래주면서 견제 균형이 되니까 또 그 사회나 조직 자체는 잘 굴러가거든요. 근데 1인이 계속 가지고 있고 만약하면 1인에게로 다 책임이 다 온단 말이죠. 방파제가 없단 말이에요. 방파제가 좀 있어줘야지 권력자에게 바로 방파제 없이 2인자, 3인자 없으면 그냥 바로 직격을 해버리잖아요. 평소에는 일사불란하게 잘 가지만 조금의 불만이나 불평이 생기면 최고 권력자에게 바로 향해버리면 이게 권력이 취약, 위기 항상 흔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권력을 나눠준단 말이죠. 좋아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 자기 권력 더 잘 지키려고 나눠주는 건데 계속 내 권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다 보면 한 방에 날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중국 내에서 지금 이제 시진핑을 향해서 만약에 반란이나 조금 이렇게 거부감이 생겨서 좀 할 때 시진핑은 이 시선을 또 다른 데로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리하시네. 그러면은- 외부로. 네, 그게 맞습니다. 그렇죠. 2012년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2년에 중국이 그 당시 일본하고 특히 그 지금 조도 있죠. 그 다오이다오. 다오인 그 조도 문제 엄청나게 그때 시끄러웠거든요. 그 왜 그때 시끄러웠냐면 그때 바로 2012년 그 보시라이 사건이 발생했단 말이죠. 중국의 이제 지도부가 나름 순리대로 지금 시진핑을 교체해야 되는데 이 보시라이 일파에서 나름 공작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소문이 나고 여러 가지 민심이 흉흉해지잖아요. 그럴 때는 결국 외부로 돌려야 되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런 국경 문제가 2012년에 어마어마하게 터졌단 말이죠. 본래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적인 정치 기반이 약할 때, 내가 지지도 떨어질 때, 2012년이었죠. 그때 갑자기 지금까지 대통령 중에 독도 방문은 거의 안 하는 분위기였잖아요. 하고 싶은데 자제하는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그때 방문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방문하고 나니까 10% 이상 올라버렸잖아요. 아, 그랬었나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지금 뭐 지지도 떨어질 때 뭔가 대외적으로 충돌을 벌여버리면 제일 인기 확 올라가거든요. 일당백 구독자 좀 떨어지고 조회수 안 나오면 한번 크게. 사고 한번 쳐? 네네. 아직은 안 칠 때죠. 어디 갈까 나는. 그럼 저 어디 대마도라도 좀 가서 태안동님 만세를.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든지 왜 이제 주변 이웃 나라들의 내정이 그래도 안정되는 게 좋냐면 네. 내정이 리스크가 생겨나면 반드시 외부 쪽으로 투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어느 정도 그 내부의 김을 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자칫 우리에게 올 수도 있는. 네. 그건 굉장히 또 심각한. 근데 또 그럴 만한 여건이 잘하면 또 될 수도 있는 게 그러니까 안 좋은 시나리오긴 합니다만. 미국이 뭐 쿼드니 뭐 여러 가지 지금 계속해서 중국과 이제 대립하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편을 만들고 중국과 대립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한테 자꾸 뭐 네. 쿼드 다음 순서로 빨리 들어오라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우리가 어떻게든 하여튼 좀 뭐 잘 피해 보겠지만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미국의 라인에 섰을 때 네. 그때 이제 중국은 그걸 핑계로 그걸 명분으로 우리에게 강력한 뭔가의 불만을 이제 내부적 불만을 또 이쪽으로 쏠리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문화의 무기로 그들을 네. 또 잘 해결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 좀 반감이 좀 심해질 때 김수현이라든지 아니면 송 누굽니까? 송중기 네. 등을 네네. 모델로 하는 1kg 커피를 수출하는 거지. 네. 1kg 커피가 중국 땅 곳곳에 만약에 퍼져 있다면 우리한테 불만이 생기더라도 뭐라고 못할 겁니다. 왜? 이미 중국 사람들은 1kg 커피에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러려고 어그로 끌었나? 나를 너무 그 안쓰러운 눈으로 보지 말아주겠어? 그렇죠. 중국 사람들이 차를 좋아하니까 네. 이제 그 중국 그 녹차나 네. 이제 뭡니까 우롱차 말고
커피로. 중국도 이제 커피 많이 아, 먹는다고 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중국의 뭐 스타벅스도 굉장히 장사 잘 되고 한다는데 아마 아직 1kg 커피 맛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중국 1kg 커피. 중국이 또 1이라는 숫자를 8 다음으로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11월 11일이 바로 또 광군제 아니겠습니까? 아, 광군제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커피는 어차피 11월 11일 1kg입니다. 아, 네. 선생님 그만하세요. 괜찮아요. 자, 사장님 되셨죠? 네. 이상호 대표님, 네, 이 정도면 만족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여러분도 1kg 커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일당백 중국의 붉은 별이라는 네. 지금의 어찌 보면 시진핑의 모습을 한 100년 전까지 모르던 한 8, 90년 전쯤 네. 한번 미리 볼 수 있는 네, 네. 모택동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고요. 이 책이 세계 3대 르포르타주 네, 그 서적으로도 꼽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그래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책은 지금 아마 서점에서 구하기는 쉽진 않으실 것 같고 있을래나요? 아니요, 예, 1985년에 나왔는데 2013년에 이게 다시 개정판이 좀 개정이 나왔군요. 나왔거든요. 아. 뭐, 예. 있긴 있겠군요. 근데 굉장히 두꺼운 책. 물론 뭐 부록이 많아서 그렇다고는 하십니다만 그래도 750페이지 넘는 이 책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이 책을 읽을 때 그 네. 아까 말씀드린 김명호 교수의 중국인 이야기와 같이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책 이제 한다고 해서 좀 제 나름대로 제가 봤던 영화 중에 네. 이제 제 공부를 하고 좀 보니까 다시 보이는 아, 영화가 예. 있어가지고 영화 뭐였죠?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인생? 예. 그 위화가 썼던 소설 중에 인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인생이란 책도 제가 옛날에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볼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네. 나중에 이제 이런 걸 보고 듣고 공부를 하고 보니까 완전 좀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로도 만들어진 건데 좀 각색이 많이 됐대요. 근데 인생이란 영화가 있는데 1940년대부터 문화 대혁명 이렇게 쭉 과정을 진짜 한 인생을 보여주거든요. 굉장히 괜찮은 영화라서 한번 나중에 우리 일당백 보시고 난 뒤에 보시면 그 좋을 것 첸카이거 감독도 네. 그 중국 이 공산당 누구의 사이였거든요. 아주 유명한 사람의 그래요? 사이였는데 예. 물론 이제 이혼했지만 예.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첸카이거가 아마 청계현. 태양별이 만든 그 가오가이거의 사위 아니었을까요? 뭐야? 몰라? 네, 가오가이거 몰라? 가오가이거 아니, 뭐예요? 로봇 있어. 옛날에 많아. 네, 하여튼 그런 거. 사실은 뭐 지금 인생도 말씀하셨지만 네. 정말 그 문화 그 혁명, 문화 대혁명 보려면 정말 그 우리 지금 사망했지만 장국영, 네. 태왕별이. 아, 이 참 태왕별이는 정말 한번 이야기해 볼 만한데 그죠 다음에. 네네네. 태왕별이는 한번. 그건 한번 저희가 해볼까요? 영화로도 한번 다뤄도 좋을 네, 것 그렇게 같습니다. 할까요? 네. 태왕별이 정말. 폐왕별이. 태왕별이는 진짜 한번 해볼 만하죠. 네. 장구영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유,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당백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끝으로 혹시 뭐 생각나는 노래 있습니까? 그럼 태양별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태양별이 OST 중에 네. 중국어로 된 건데 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이 땅의 이성왕서 다시 땅의 이성왕서 이렇게 찾기 쉽게 좀 해줘. 이 사람들도 찾아야 돼. 당의 이성왕서라고 있거든요. 당의 이게- 이성왕서? 네, 근데 이게 제목이 사랑이 지나간 일이 되었을 때라는 건데 되게 유명한 OST라고 해요. 그렇습니까? 네네. 그런 노래. 저는 그러면 인생, 장밋빛 인생, 라비앙 로즈, 아이즈원 노래 어떨까 싶은데요. 거기 또 하필이면 장원영 씨가 나옵니다. 화교. 와, 중국과 또 관련이 있어요. 네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섞어봅니다. 네. 아니, 그럼 갑자기 선택은 그러면 관계자가 PD님께 한번 해주시는, 맡겨보겠습니다. 네네네. 아이즈원의 라비앙 로즈 그리고 땅에 있어 왕서 땅에 또 왕스. 네, 이걸 이제 플로우를 통해서 또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일당백은요 유튜브 그리고 팟빵 또 팟캐스트 그리고
플로라는 플랫폼 등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플로에서는 음악도 함께 들으실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구독 버튼 한번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책으로 혹은 영화로 여러분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